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각 부처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인데요. 오늘 기자들과 만난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라며 이미 검토해온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이미 검토해왔으며 범부처 간 논의를 거쳐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서 또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아마 범부처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뿐 아니라 배당소득 원천 징수세율의 차등화, 퇴직연금과 ISA 납입금액과 비과세 한도 조정 등이 거론됩니다. 지난 9월 취임한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출범 예정인 민관 합동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대상이 AI와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미 상당 부분 재원이 모아진 상황으로 투자 대상의 선별과 펀드 거버넌스를 포함한 집행에 대해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할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각 업권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은행들의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가중치를 낮춰준 데 이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종합투자계좌 IMA 발행을 통해 자본금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가 이달 내에 탄생할 전망입니다. 한투와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등 3개사가 IMA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혁원 위원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모험자본 공급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며 신속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핵심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허가에 대한 3가지 기준도 언급했습니다.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게 제일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생산성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이게 거의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이걸 가야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 성과 보수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별 임원들의 보수를 주주들에게 보고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고점을 높여가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또다시 1,470원까지 치솟은 데 대해 시장 상황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장관급과 차관급 단위의 경제 상황 점검 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챙겨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안을 마련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세제 당국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ISA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적용되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 도입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장기 투자자를 위한 장치를 도입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자체를 조정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정부의 세제 인센티브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쪽은 당장 의원 발의가 돼 있는 ISA 세제 감면을 키우거나 또는 IRP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현재 ISA는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식인 거죠. 지금 제도로는 연간 2천만 원씩 3년간 1억 원을 낼 수 있고 최종 손익 합산 200만 원이 비과세, 이를 초과하면 9% 세율로 분리관세됩니다. 이를 납입액 한도는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온 상태고요. 비과세 한도를 매년 100만 원씩 추가하는 내용의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가령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 원까지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투자 기간에 치중하기보단 넓은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추가로 예상되는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세제 개편의 관건은 일반, 소액 투자자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여부입니다. 앞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전격적으로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 지적을 일결에서 받고 있죠. 애초에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투자자들에게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23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낸 사람들이 받은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종합소득 8천만 원이 넘는 투자자들이 가져가 개편 제도가 일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배당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내려서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항인 만큼 기재부는 그에 걸맞는 규모와 개인 투자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대책 찾기에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통상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1월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만큼 그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올 들어 코스피가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흐름은 아쉽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증권가에선 연말로 갈수록 코스닥의 키 맞추기 장세가 펼쳐질 거란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닥 시장, 천스닥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민경욱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장님 모시고 코스닥 시장의 현 주소와 또 앞으로의 과제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장 분위기 전반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코스닥 지수가 900선을 좀 다시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이 코스피 대비는 약간 좀 저조하다라는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네.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갱신을 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순간에 자본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피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투자자들의 기대치와 눈높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다소 부진하다라는 생각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도 역시 올해 3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9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오늘도 마침 9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보면 해외 주요 시장들과 비교해서 준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여러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연말로 접어들면서 바이오라든가 소부장 기업과 같은 코스닥 시장의 주요 기업들의 관심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어서 시장 활력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코스닥 시장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코스닥 기업들은 또 실적이 좋아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감안을 해보면 부실기업 이슈가 시장 전체 신뢰도를 저해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우량 기업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량 혁신 기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를 하되 부실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을 해서 전체 상장 기업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코스닥 시장의 투자 기반도 좀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행히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높아지면서 코스닥 기업들의 전반적인 상품성이 좋아졌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실기업 퇴출도 지난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를 해서 진입과 퇴출의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투자 비중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시장의 체질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체질 개선이라는 게 한 해 두 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낼 기업들은 내보내고 동시에 양질의 혁신 기업들을 발굴해서 상장시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혁신 기업들을 꼭 국내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최근 유럽도 다녀오셨다고요? 예, 지난 3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바이오 유럽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상장 유치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홍보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왔습니다. 코리아 캐피탈 마켓 스포트라이트라는 행사인데요. 저희 코스닥 시장을 소개를 하고 상장 절차라든가 상장 허들과 같은 코스닥 IPO 관련된 사안들을 안내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외국 바이오 기업하고 1대1 면담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밖에는 유럽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요. 코스닥과 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상장 유치 활동을 펼쳤던 순수한 영국 기업인 테라뷰라는 회사가 기술 평가를 거치고 상장 심사를 거쳐서 연내 아마 다음 달 초가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기술주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매력을 좀 몇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코스닥 시장은 기술평가 제도를 통해서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자 상태이지만 향후에 성장성이 기대되는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장 비용 측면에서도 나스닥과 같은 그런 해외 거래소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초기의 벤처기업이나 기술기업 입장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거래소는 앞으로도 우수한 해외 혁신 기술 기업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은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에 해외 기업이 상장할 수 있게 된 게 2006년부터입니다.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외국 기업들 얼마나 됩니까? 예, 현재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 기업이 18개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적을 따져보면 설립지 기준으로는 홍콩과 미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 등이 있고요. 업종으로는 바이오를 비롯해서 화장품, 게임, 식품, 의류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거래소에서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장을 할 때 한국 상법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관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회계 기준도 KIFRS, IFRS 그리고 US 갭까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상장 법인의 공시 의무는 기본적으로는 국내 법인의 공시 의무를 모두 포함을 하고 외국 법인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수한 공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정보의 제때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시 대리인을 선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상장일로부터 2년간은 상장 주선인이 그 공시 대리인 역할을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스닥 시장은 외국 법인의 상장을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아울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상장한 외국 법인들에 대해서 공시관리, 상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이 공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거래소 차원에서 또 여러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감안해서 공시 의무 등을 무조건 경감시켜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은 단기 실적보다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밸류업 공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코스닥 기업의 특징에 맞게 배당을 확대하거나 주주 환원을 힘쓰는 것보다는 미래의 성장 전략과 연구개발에 어떻게 치중할 것인지 그리고 핵심 기술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공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와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은 아닙니다만 코스닥 기업의 투자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거래소는 최근에 IR 협의회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코스닥에 대한 기업 분석 보고서 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AI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사업 보고서와 같은 그런 공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IR과 같은 정보 공개라든가 투자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 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그 정보 제공 확대에 대한 부담을 감안을 해서 저희 거래소는 공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내부회계 관리 컨설팅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영문 공시를 희망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도 영문 번역 서비스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스닥 기업들이 적극적인 공시 그리고 투자자 소통을 통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를 하고 혁신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경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광화문 글판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짧은 휴식 그리고 미래 희망을 건네주는 문화의 창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화이자가 노브노디스크를 제치고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메세라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죠. 메세라는 국내 바이오 기업인 D&D 파마텍이 경구용 비만약 후보물질 등을 기술 이전해준 기업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비만약 전쟁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산업부 김수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는데 우리 돈으로 14조가 넘는 거액의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놓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열을 올리는 이유 따로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시장 성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사실 전 세계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는 2050년에는요, 전 세계 성인 2명 중에 1명 이상이 과체중이나 비만에 해당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2명 중 1명이면 이제 너무 많은 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명 학술지 란셋에 수록된 한 발표를 살펴보면요, 2022년에 이미 과체중 비만인 성인이 43% 수준이라고 합니다. 비만 인구가 많아지면서요, 치료제 시장도 커질 전망입니다. 2023년에 글로벌 기준 67억 달러 수준인데 오는 2028년에는 4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현재 비만약 시장은 이 위고비와 또 마운자로가 장악하고 있는데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네, 해당 의문에 대한 답은요, 최근 한미약품이나 D&D 파마텍 그리고 일동제약처럼 국내 비만약 개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분명히 평균에서 15, 21% 정도의 체중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약이라는 제품 특성상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부작용이 덜하게 발전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보다 더 발전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비만약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과거에 많이 쓰이던 치료제보다 조금 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
GLP-1 수용체 계열이라서 한계를 조금 보완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주 1회 환자 스스로 자신의 몸에 주사 바늘을 넣어서 약물을 주입해야 하거나 끊게 되면 다시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체중이 빠질 때 보통 근육도 같이 빠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D&D 파마텍이나 메세라가 함께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구용입니다. D&D 파마텍의 독자 기술 오럴링크가 경구용 펩타이드 기술 플랫폼이라서 그런 건데요. 최근 공개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MET-GG5의 경우 전임상에서 15일 이상의 반감기가 확인됐습니다. 임상에 성공을 한다면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 먹는 정도로 주사제를 대체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D&D 파마텍은 결과적으로 화이자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 한미 약품의 후보 물질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원래 한미약품 비만 후보 물질 중에서는요, GLP-1을 포함한 3개의 수용체에 작용하는 HM15275가 유명한데요. 기존 치료제와의 차이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발표를 했던 그리고 FDA 임상 1상을 승인받은 HN17321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GLP-1 계열이 아닌 다른 수용체를 타깃하는 UCN2 계열이라서 이론상 살을 뺄 때 근육이 같이 빠지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최인영 한미약품 R&D 센터장은요, 비만 치료를 단순한 체중 감량 경쟁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HM17321은 지방 감량, 근육 증가, 운동과 대사 기능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근감소증이나 고령층 비만, 운동 기능 저하 환자군 등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미약품은 경구용 후보 물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HM111460인데요. 지난 8월 나왔던 전임상 결과에 따르면 체중 감소, 장기 지속형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역시 GLP-1 계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임상 1상 톱라인 결과에 따르면 4주 만에 체중 약 10%가 줄어들었고요. 근육 손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임상 2상에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는 부분이 핵심인데요. 국토부는 오늘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상황과 향후 대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강미성 기자 연결합니다. 강 기자,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위법 논란에 휩싸인 규제 지역 지정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9월 주택가격 통계가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표돼 대책을 논의하고 의결할 시점엔 활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가장 최근에 공표된 6월에서 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행정소송을 통해 가져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풍선 효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추가 규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분양가를 지나치게 낮추면 로또 분양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공급이 당장 쉽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 청사 등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한 추가 공급 대책은 곧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0.15 대책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거래에 대해선 이번 주 안으로 구제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